9, 8, 7, 6, 5, 4, 엔진 점화, 발사.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후 5시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듯 목표 고도 700km에 다가갔지만 위성 역할을 맡은 모사체가 원하는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걸음이 부족했습니다. 미완의 성공, 사실상 절반 이상의 성공입니다. 첫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땅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오후 5시 정각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사 2분 만에 대기권을 벗어난 누리호는 고도 59km 지점에서 첫 관문인 1단 로켓 분리에 성공했고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더 빠르고 더 높게 날아올랐습니다.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을 떼어내는 어려운 작업을 성공한 뒤 2단 로켓까지 무사히 분리한 누리호. 오후 5시 12분. 목표했던 고도 700km에 도달하자 마지막 3단 엔진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3분 뒤 진짜 위성을 대신해 누리호에 실었던 1.5톤 무게의 위성 모사체가 무사히 분리됐습니다. 발사 후에도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보던 통제동에선 누리호가 궤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00km 목표 고도에는 도달했지만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진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발사체의 속도가 목표에 못 미쳤고 마지막 3단 엔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연소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지난주 우주를 향해 솟아올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로켓단을 정상적으로 분리하고 또 싣고 갔던 모형 위성을 우주 공간에 내려놓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멀리 푸른 지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누리호 본체에 연결돼 있던 케이블이 분리됩니다.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입니다. 300톤까지 들 수 있는 엄청난 힘에 주변 진동이 카메라까지 생생히 전달됩니다. 비행운을 만들며 순조롭게 비행하던 누리호. 발사 2분이 지난 뒤 중계 카메라에 번쩍이는 불빛이 포착됩니다. 지금 1분 정도 지나서 무언가 화염이 번쩍하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당시엔 멀리서 정확히 보이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몰랐지만 누리호 설치 카메라 영상을 살펴보니 로켓 1단부가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발사 3분 50초쯤 뒤 번쩍이는 모습과 함께 모형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페어링도 분리됩니다. 카메라엔 분리된 페어링 한쪽만 잡혔지만 항우야는 두 쪽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4분 30초 뒤 이번엔 로켓 2단부가 분리되며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지구를 향해 사라져갑니다. 영상에는 누리호가 모형 위성을 우주 공간에 분리시키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마지막 순간 3단 엔진이 46초 정도 빨리 꺼지면서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위성은 제궤도에 오르는데 실패했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추력이 부족해서 엔진을 조기 종료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연료를 집어넣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항우연은 이번 영상과 비행 데이터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보내 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지난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렸을 때 마지막 순간 엔진이 일찍 멈춰버리며 모형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지 못했죠. 당시 3단 로켓 연료가 목표대로 연소되지 못한 건 헬륨 탱크 고정 장치 때문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3단 로켓에서 모형 위성이 분리됩니다. 최종 성공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황. 분리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 3단 엔진이 계산보다 46초 빨리 꺼졌고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 모형 위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발사조사위원회가 누리호에서 보내온 원격 자료 2,600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헬륨가스 고정장치였습니다. 연료와 같이 태우는 액체 산소통 안에 압력을 조절하는 용도로 작은 헬륨 탱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헬륨 탱크를 위로 당기는 부력이 당초 예상보다 4배 정도 더 커져서 헬륨 탱크 고정장치가 뜯겼다는 겁니다. 고삐 풀린 헬륨 탱크가 산소통 안을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헬륨가스가 샜고 바깥쪽 액체 산소통에도 금이 갔습니다. 결국 액체 산소가 엔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연료를 목표만큼 태우는데 실패했습니다.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향후 철저한 보완을 통해 2차 발사를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적 보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발사는 내년 5월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발사하는 장면 숨죽여서 지켜봤었죠. 위성을 궤도에 올린 데는 실패했었는데 이틀 뒤 누리호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성공하면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우주 강국이 됩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표 고도 700km의 위성을 최종 안착시킬 3단입니다. 조립동으로 옮겨져 누리호 몸통과 결합됩니다. 47.2m, 아파트 17층 높이의 누리호가 모든 조립 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 발사장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막판 변수는 내일 예보된 비입니다. 노면이 젖어 있으면 아무래도 저기 발사체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하는데 좀 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 시에 좀 문제가 있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내일 아침 기상 상황을 보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면 1.8km 떨어진 발사장까지 로켓을 옮겨야 하는데 동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1시간 반에 걸쳐 시속 1.5km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발사장에 도착하면 우주를 향해 우뚝 서게 됩니다. 발사 시각은 모레 오후 4시가 유력한데 기상 상황,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최종 발사 시간을 결정합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3단 산화제 탱크 문제를 철저히 보완한 만큼 발사 성공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저희 손이 안 간 데가 없어서 사실 자식 같고 상당히 뿌듯한 마음입니다. 2차 발사체도 우리 6개 엔진이 잘 작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레 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누리호의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발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계속 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 누리호가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진 못했지만 목표했던 높이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내년 5월 2차 발사에 성공해 언제든 스스로 로켓을 쏠 수 있는 이른바 발사체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리호는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로켓 발사 성공률은 95에서 98% 수준으로 발사체 성공률을 따지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세계 시장은 로켓을 가성비로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성비 평가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위성 1kg을 우주에 보내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1kg당 15,000에서 2만 달러,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10kg에 2억, 1000kg이면 200억이 든다는 겁니다. 누리호는 어떨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1kg당 비용을 7천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우주기술의 선두주자 미국 스페이스X는 단가를 무려 2,720달러, 1,114만 원까지 줄였습니다. 핵심은 대량 생산과 재사용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 1단은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 다시 지상에 착륙해 재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발사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운영 방식도 과감합니다. 지금 팔콘 9 보시면 로켓 머리 부분이 크죠? 누리호의 15배, 무려 22톤의 위성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누리호에 실린 위성 15개를 쓸 수 있으니까 수송 효율이 좋아서 비용이 더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 발사체가 택시라면 스페이스X는 버스를 만든 겁니다. 누리호가 성공해도 스페이스X보다 20배 넘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스페이스X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주시장, 이대로 포기하기엔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우주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21조 원, 1년 동안 4.4% 성장했고 15년 전과 비교해선 2.76배로 커졌습니다. 1년에 우주에 올라가는 위성만 1000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민간인인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도 우주를 다녀오는 등 우주 여행까지 시작했죠. 2040년 정도면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직 고객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쓰는 위성들 다 우리가 만들지만 자체 발사체 기술이 없습니다. 성능 좋은 천리안 EA, 이비위성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었지만 지난 2018년과 19년 수백억을 주고 유럽 우주국 아리안5에 실어 우주로 보냈고요. 내년에 보낼 달 궤도선이랑 아리랑 6호, 아리랑 7호도 만들고 있는데 각각 스페이스X와 러시아에 발사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만약 자체 발사체 기술이 완성된다면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모두 책임져주는 우주 산업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위성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동남아 시장도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의 한 업체는 아예 소형 발사체와 소형 위성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비싼 편이지만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쏴주는 우주 퀵 서비스 시장 개척에 나선 셈입니다. 아직 개척할 영역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누리호로 가능성을 본 만큼 소형 발사체나 3D 프린팅을 통한 부품 양산, 발사체 재사용 같은 우주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가 필요합니다.